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투자자산운용사의 우리가 1과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금융상품은 총,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교재의 양이 많죠. 여러분들 이 투자자산운용사에서 이 금융상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책이 상당히 공부할 양이 많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각각 과목별로 보면은 문항수가 좀 적죠. 자, 그리고 양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구석진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당연하지만 대부분 80% 내지 90%, 즉 8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 투자자산운용사는 특히나 저랑 같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될 여기 금융상품 쪽은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좀 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디테일까지 다 채우겠다라고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좀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독이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좀 제외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스킵할 건 스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학습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상품 그리고 예금 신탁 보장성 투자성 마지막에는 퇴직연금 제도까지 쭉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성 금융상품 쪽이 시험 문제에 중점적으로 좀 다루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가 안 나오느냐? 8문제 중에 여기서 한 문제, 신탁도 반드시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이 보장성의 보험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MBS 관련된 우리 이제 모기지 이거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한 문제 나오고 퇴직연금도 한 문제가 다 나와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6문제 여기서 2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게 이 정도예요. 물론 많이는 4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은 있지만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3문제 정도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여기선 빠지던지 이런 식의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성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2문제, 3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채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금융회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의 금융 거래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 투자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 돈 많은 사람한테 빌린다. 이렇게 개인 간에 거래하려면 찾아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또 돈이 필요하면 빌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발품 덜 팔고 정보 비용, 탐색 비용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죠. 자,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 부족자에게 공급하고 자금 잉여자를 위해서 분산 투자 및 위험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돈 부족한 사람 빌려 쓰고 돈 많은 사람들 투자하는데 고수익 상품도 있고 아니면 안전한 상품도 있고 많잖아요. 예금 적금은 안전하고 주식 펀드 파생 상품은 위험하고 그 위험에 따른 더 많은 보상에 해당되는 수익을 더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다 상품을 선택하고 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제 금융권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개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역선택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역선택은 금융상품의 내재 위험을 잘못 판별할 위험, 잘못된 선택이다. 역선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저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믿고 가입했는데 도리어 망해버리는 그런 상품. 나는 예금자보가 될 줄 알고 가입했는데 나는 잘 모르고 이게 바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인 거죠. 내가 잘 모르고 선택해가지고 잘못됐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뭔가에 속내가 있는데 그 속내를 나는 몰랐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감추어진 특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이렇게 나왔죠. 특성이에요. 특성 문제.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자, 우리 도덕적 해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소홀히 관리할 위험. 자, 도덕적 해이에서 여러분들 해이, 우리 정신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이 뭐 상품 판매할 때는 열심히 뭐 다 해줄 것처럼 판매했는데 그 다음 판매가 끝나고 나면은 관리를 안 해요. 여러분들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금 적금 이렇게 각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것 좀 가입 좀 하자, 가입 좀 해줘. 이게 가입을 했는데 잘해줄게. 근데 잘해주나요? 안 하죠. 그렇죠. 잘 안 해주잖아.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 나태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실적 올리려고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좀 그릇된 행동으로 가더라. 이게 바로 감추어진 행동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행동, 히읗, 헤이, 히읗.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보시란 얘기예요. 역선택이 뭐다? 그리고 도덕적 K가 뭐다?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것들은 잘 모르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도덕적 K도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 사람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사람이 속내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자, 다음 이제 은행 보죠. 자, 은행은 뭐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에 구분한다. 뭐 은행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시중은행도 있고요, 지방은행도 있고요, 외국은행도, 국내지점. 그래서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제일은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SC가 들어오면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들어오면서 SC 제일은행 그러면서 제일자 빼고 SC은행 이렇게 이름이 또 바뀌어가고 CT뱅크 뭐 이런 것들 HSBC HS 이거 뭐 홍콩 샹하이 뭐 관련된 그런 자본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은행이잖아요. 똑같이 맞죠? 뭐 지방은행도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이다, 대구은행이다, 광주은행이다, 제주은행이다. 이게 뭐 그쪽 지역에서 시작은 했지만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은행 왜 내 은행은 얘기 안 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자 어쨌든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똑같이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은행들이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특수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한 게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 은행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거는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은행이다라고 해서 특수은행이다. 특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특수 목적이. 뭐 일반적인 개인들도 거래를 하지만은 특별한 뭐 정책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만들어 놓은 은행들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행의 일반적인 우리가 업무와 관련돼서는 고유, 은행만 하는 업무가 뭐냐? 우리가 예금, 적금, 대출 업무, 그리고 내외국 환 업무, 바꿔치기 한다. 달러, 원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지점이 저기 부산 지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국내 환. 환은 이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업무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자, 우리 부수 업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겸용 업무라는 게 있죠. 원래는 은행 말고 이건 보험회사 해야 되고 이거는 카드사가 해야 되고 이거는 증권회사가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산운용회사가 하는 건데 요즘 시장이 다 이렇게 겸용이 허용되도록 많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보험 판매하고 카드 판매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겸용 업무 또는 우리는 겸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우리 업종별 우리는 은행업이라는 것을 하지만은 뭐예요? 다른 업, 증권업이라든지 보험업, 카드업 이런 것들도 그쪽 관련된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너네들도 해라 은행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카드 판매하잖아요, 은행도. 그리고 주식계좌 같은 거, 증권계좌 우리 개설해 주잖아요. 증권회사가 하는 일들을. 그리고 방카슈랑스, 이거 방카슈랑스는 방카 인슈어런스, 뱅크 인슈어런스. 은행 금융기관에서 인슈어런스, 보험을 판매한다. 그거예요, 방카슈랑스라는 게.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특수은행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한 우리가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뭐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이렇게 있다. 근데 농수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출자은행이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자한다. 농수협은행을 제외한이에요. 포함한 그럼 틀려요. 그래서 농수협은행은 어쩌면 요즘은 우리 시중은행급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요즘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이렇게 얘기 안 하죠. NH은행, SH은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영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다들, 그죠? 약자로. 자, 그리고 예금 수입으로 주로 의존하는 일반적인 은행과는 달리 재정자금이라든지 채권 발행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의존한다. 일반 은행들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예금 적금으로 돈들을 예치하잖아요. 그 돈으로 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특수은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금이라든지 적금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부족 자금들은 우리 이제 국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필요하면은 채권 발행 뭐 이렇게 해서 조달해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은 안 써요. 그런데 비은행이에요.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표적으로 우리 저축은행. 그렇죠.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은 은행인가? 엄밀히 따지면 은행은 아니에요. 은행이라는 말은 쓰지만. 좀 전에 봤죠. 은행.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이런 데가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비은행. 은행은 아닌 그냥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금융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은행이라고 왜 써요? 그거야 좀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서민 소규모 기업의 금융을 제공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신용협동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협동기구. 서로 간에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뭐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쵸?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출자자금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예금 가입해서 적금 가입해서 그 돈 가지고 또 운영하고 그리고 가입한 그분들에게 대출도 또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조합 개념입니다. 조합 개념. 신용협동기구. 그래서 신용협동기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거가 있고요. 새마을금고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금융이라는 데가 있다. 이 상호금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농협이라든지 수협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중앙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중앙회 말고 지역 단위조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얘기해요. 단위조합. 단위조합. 자, 요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협동기구의 종류.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 금융회사 공부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좀 체크하자. 그래서 새마을금고 신협 줄여서 우리 신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상호금융은 단위조합 요렇게. 그래서 앞졌다 가지고 새신단. 자, 요게 뭐라고요? 신용협동기구다. 신용협동기구. 대표적으로 요 신용협동기구는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 예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용협동기구의 종류 세 가지. 따라서 여러분들 신용협동기구와 저축은행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협동기구 내에 저축은행이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투자다. 예전에는 뭐 증권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지금 없고요. 자, 우리 돈을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투자. 자, 우리 돈 투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자, 이거를 규정한 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이에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자본시장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본시장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2009년도 2월달 이후에 이제 시행된 법이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라는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런 업을 하는 자를 금융투자회사다 또는 금융투자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런 업이 뭐냐? 자, 우리 투자 매매업이라는 것들을 한다. 우리가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들을 한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이라는 것들을 한다. 그리고 투자 일임업이라는 것들을 한다. 그리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것을 한다. 그리고 우리 신탁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금융투자업의 6가지 내용이에요. 6가지. 이 내용을 규정한 법이 뭐라고요? 자본시장법이라고요.
자, 우리 투자 매매업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행위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뭐 이런 것들. 중개업은 타인, 고객들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는. 집합 투자업은 여러분들 2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죠. 2인 이상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행위들. 돈을 모았다라고 해서 집합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흔히 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펀드. 펀드가 한 사람 돈이 펀드가 될 수는 없어요. 펀드는 집합된 돈의 의미예요. 돈의 의미. 자, 그리고 투자 일임업이 있고 투자 자문업이 있고, 그죠? 일임 도맡아서 한다. 자문 컨설팅 해준다. 신탁 맡아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투자 일임업과 신탁업과 일임업, 요게 차이점은 뭐냐?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금융회사에 뭔가 돈을 한번 가정해보죠. 돈을 맡겨놓고 이 돈 가지고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일임업. 자, 맡겨놓고 요게 이제 위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받은 자는 이제 수탁자가 되는 거고, 그쵸? 탁 맡기고 투자 좀 해주세요. 이게 신탁업. 알아서 해주세요. 일임업. 차이가 뭘까? 이 차이는 뒤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미리 좀 알자. 자, 일임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A예요. 자, 그런데 신탁 계약을 설정하면은 이 소유권자가 금융회사로, 즉 수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요. 자,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신탁 등기라는 말 들어봤나요? 아, 그럼 들어는 봤다. 그걸 왜 할까?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등기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 돈이 우리가 B 금융회사 거, 진정한 금융회사 거인가요? 아니죠. 형식상의 소유권만 넘어갔을 뿐인 거다. 따라서 B가, 그쵸, 파산했다. 그럼 파산하면 여러분들 각종 채권자들이, 비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이 이런 금융회사에 가서 뭐 압류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수탁받은 요 돈들까지 압류 들어갈 수 있을까? 압류 못 들어가겠죠. 겉으로는 B 거로 되어 있지만은 원소유는 A 거니까. 그쵸? 자, 만약에 이게 개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망하면은 B의 상속인 B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수탁받은 돈들을 요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건가? 형식상으로는 B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속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B가 사망하면은 요렇게 신탁 계약한 게 다 소멸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신탁 재산의 우리가 독립성 관련돼 가지고, 그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쵸? 법적으로 무인도처럼 딱 덩그러니 딱 놓여져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또 우리 신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주 나와요. 신탁은 뭐 매회차 나오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때 공부하자고요. 자,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이렇게 금융투자업의 종류 6가지가 있다라는 정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애돈 방식에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는 복수의 업무 단위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은행업에 대해서 사업 허가를 받고 무슨 땡땡 은행 하고선 은행 일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은행업 하나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돈도 한번 투자 좀 해보자. 그러면 투자 매매업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인가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집합 투자업주 한번 해보자. 그죠? 그것도 인가받으면 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 일임업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투자 일임업은 여러분들 인가사항은 아니고 등록 업무에 해당되지만 어쨌든 등록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또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본적인 업무에 하나 더 이렇게 더 추가해가지고 더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뭐 겸용의 허용. 이런 방식을 우리는 애드온 방식이다. 플러스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니다. 자, 다음 보험회사. 그쵸? 뒤쪽에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 상품 해가지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 대한, 그쵸,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생명이 뭘까요? 살았다, 죽었다. 요거를 보장하는 게 우리가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종신보험, 사망보험, 요게 바로 생명보험 상품인 거고, 살았을 때 주는 것,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보험의 고유 상품이에요. 자, 이거에 비해서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 또는 비용 손해, 자, 손해액에 대해서 보장하는 겁니다. 둘 다 원칙상으로는 우리 보험이라는 것들은 실제 손해에 실손을 보상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보험이라는 제도는. 자,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생명보험에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의 실제 죽었을 때 실제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환산하기가 어렵겠죠? 측정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으로 보상한다 이런 개념이 좀 말은 이론상으로는 맞겠지만은 그 실손을 추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쪽은 가입할 때 난 1억 원 가입할래, 2억 원 가입할래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을 설정해 놓고 가입 금액을 가입을 하고 사망했으면 그 금액을 타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주택화재보험이다 그러면 주택이 얼마짜리야? 있잖아요. 10억이다. 그럼 손해가 났어요? 다 전부 손실 났다 그러면 10억. 일부 한 1,000만 원 피해 났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의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재산보험은 뭐냐면은 사람과 관련된 보험인데 아프다, 아플 때 보장하는 거예요. 아프다. 뭐 살아있는 상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죽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생존, 살아있을 때 보장하는 요 생명보험 상품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계약할 때 나는 60세 이후부터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연금 탈래요 이렇게 가입하면은 60세부터 연금액이 나옵니다. 죽으면 끝 나는 거고요. 그러면 60세 연금 수령 개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아프건 안 아프건 살아만 있으면 준다. 그런 개념의 생이에요. 아프건 안 아프건. 이해됐나요? 근데 이건 아프다. 그쵸? 아플 때 치료비도 들어가고 각종 진단, 입원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당 입원 비용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정액보상도 있고요. 실손보상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비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 가입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정액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각종 진단금, 각종 수술비, 그리고 각종 입원비, 입원 일당이라고도 표현도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나는 뭐 진단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암 걸리면 진단 나오면 그 정도 진단금 타려고 가입들을 하는 거죠. 정해놓고 가입하는 것들은 정액으로도 나오고. 이게 바로 이제 재산보험이다. 그래서 아픈 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질병이라든지 상해. 그렇죠. 질병은 나이 들어서 아픈 거고, 내적으로, 몸 내부적으로. 상해는 외부로부터 다쳐서 아픈 거고, 그에 따른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간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아픈 보험이다. 그래서 재산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영역도 아니고 손해보험 영역도 아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다. 실손보상이라는 측면은 손해보험적 성격, 정액보상이라는 측면은 생명보험적 성격, 그리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생명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생명이다 손해다 못 박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3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명보험사라든지 손해보험사는 이 재산보험에 겸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우체국보험이라는 것들도 있죠. 우체국보험은 국가보험이에요. 국가가 운영. 우체국은 공무원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국영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요것도 개념을 한번 보시죠. 공영보험하고 국영보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이건 뭐냐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그 주체가, 그 회사가 국가란 얘기예요. 자, 우리 공영보험이란 얘기는 뭐냐면 공적인 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사회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보험. 자, 그럼 사회보험은 뭐가 있냐? 공영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얘기합니다. 4대 보험. 뭐 적지는 않을게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통합징수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입해 있으신 그런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좀 공제라는 표현도 합니다. 공제. 농협공제, 수협공제. 어디 뭐 저기도 있죠. 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공제. 새마을 금고 쪽 그쪽에도 공제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공제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자동차 우리 버스만 버스도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택시도 그렇고. 그런 쪽만 취급하는 그런 특수한 공제들도 있어요. 공제. 보험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공제라는 표현으로 보험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공제도 보험하고 매한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 우리 회사들이 있으면은 밑에들을 거느리는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그래서 A라는 회장님이 있으면은, 그렇죠. 회장이 있으면은, 자, 1번 회사, 그 2번 회사, 3번 회사, 4번 회사 쭉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삼성이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식의 쭉 있잖아요. 그 위에 총괄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신 거고, 그리고 각각의 회사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이신 거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는데, 자, 우리 지주라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렇죠? 지분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분의 주인.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데 이런 것들에 지분이 100%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의 지분들을 일정 부분에 집중시켜 가지고 이런 회사가, 그렇죠? 우리가 지분권을 각 회사에 좌지우지하면서 흔들어 대겠다라는 거예요. 대빵 노릇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주회사예요. 그런데 금융지주래요. 금융이란 얘기는 요 밑에 있는 계열 회사들이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서비스업 이런 데가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아니면 증권사다, 보험사다 등과 이 금융권과 관련된 회사의 지분들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이해됐죠? 자, 그런 일반적인 회사들의 지주회사가 뭐예요? 일반 지주회사예요. 그거에 비해서 금융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금융업과 관련된 지배를 할 목적의 회사가 바로 금융지주회사다. 핵심 키워드는 금융권 관련된, 그렇죠, 회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금융이랑 관련이 없는 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주회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해됐나요? 요게 핵심.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지주보다는 오히려 이 앞에 금융자가 중요한 말이다. 자, 다음 우리 증권금융회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매매 관련해서 증권회사와 일반 투자자에게 뭐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증권 투자할 때 나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 주식도 빌려주고, 자, 이렇게 해주는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도 빌려주고, 주식도 빌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주식을 뭐 취득하고, 인수하고, 보유하고, 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서포트 해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증권금융회사다. 이렇게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그렇게 큰 우리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중요할지언정 우리 시험과는 중요도가 높지 않다. 자, 넘어가죠. 자,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다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금융회사라고 하면 뭐 은행 등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 금융기관 아니에요. 왜 금융회사라고 자꾸 써요, 표현을? 근데 과거에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금융회사라는 표현이 맞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조직들, 법인체를 가지고 회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지,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공공기관, 공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죠. 저기 무슨 국민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이 우리가 국가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이라는 사기업이에요. 회사예요, 회사. 근데 일반 제조회사가 아니라 은행업을 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름을 쓰자.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기 한 추세가 한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잘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입에 아직도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회사라고 이렇게 좀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들로부터 돈들을 받잖아요. 은행은 뭐 예금, 적금 가입하면 돈이 들어올 거고,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판매하면은 돈이 들어오겠죠. 이 돈이 들어오는 일체 상품들 거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신 업무, 이런 상품들을 수신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빌려줘요. 자, 돈 빌려준다. 우리 좀 전에 봤던 증권회사, 그쵸? 좀 전에 봤던 거, 전을 봐야죠. 그쵸? 증권금융회사. 얘네들은 돈도 빌려주고, 주식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신 전문회사, 이런 업무를 우리는 여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이 양쪽 업무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온리 얘만 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얘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신 전문회사는 수신 기능이 없다. 수신 전문회사는 여신 이런 거 안 한다. 우리 앞에서 안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수신만 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어디냐면은 우체국 예금이에요. 여러분들 우체국 예금 그 빨간 제비 그림 있는 간판, 우체국 가서 우편도 보내지만 예적금도 하잖아요. 가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 신용대출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혼납니다. 왜? 대출 업무 없으니까. 아셨죠? 자, 다음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주머니에 다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없을 수도 있겠다. 휴대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휴대폰 휴대폰 실물 말고 휴대폰 안에 프로그램 상으로. 그쵸? 신용카드. 카드 회사 가서 여러분들 예금 통장 만드시러 카드 회사 가면은 혼나요. 그렇죠? 예금 통장 안 받아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 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금융이다, 리스다, 벤처 캐피탈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가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벤처 금융은 벤처 기업들, 고위험 창업 투자자들 이런 데 돈 빌려주는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합니다. 소비자 금융이다라고 하면은 대부업 전문적으로 하는데, 뭐 예전에 우리 광고 많이 나와 있죠? 뭐 러시앤캐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즘은 뭐 그런 대부업들이 뭐 저축은행으로 발전하고 막 이렇게 회사가 업그레이딩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뭐 다 대부업만 하지 그런 데 가서 예금 가입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우리 대부업자 나오네요. 대부업자. 그죠? 주로 소액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많이들 빌려 쓰는 거죠. 상당히 이자율이 높아요. 그쵸? 높아. 고금리 부과.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상한이 49.9%였어요. 지금은 상한이 20%가 아니죠. 19.9%인가? 그렇죠. 지금 상한은. 많이 해준 거예요. 이 당시만 하면은 이 대부업체들 러시앤캐시 많이 해먹었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이 등골을 쪽쪽 빨아먹었다는 얘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많은 돈 대출도 안 해줘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소액의 대출로. 자, 지금 뭐 이게 뭐 음성화돼서 불법 집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적으로 다 제정돼서 양성화 대부업이라는 거 등록하게 되면 다 대부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벤처 캐피탈 좀 전에 벤처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창업 뭐 이런 데에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래도. 그래서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는 또는 벤처 기업들, 신기술 사업 이런 데, 중소기업 창업 이런 쪽에 돈을 빌려주는 곳을 우리는 벤처 캐피탈, 벤처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빌려주고 그 회사가 망하면은 이거 회수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고위험 부담은 뒤따릅니다. 자, 우리 금융업자 요즘은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들을 할 거예요. 저도 이 전자금융과 관련된 부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전자 쪽에 많이 지금 발전하는 그런 세대들에 비하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좀 구세대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뭐 핀테크 이런 거 따라가기 힘들고 디지털.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여러분들 쿠팡 페이 이거 말고도 많이 좀 뭐 토스뱅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은행 가서 이렇게 도장 찍어서 하는 게 익숙하고 그거보다는 뭐 인터넷 뱅킹 이 정도는 합니다. 그래도 저도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이 정도까지는 해요. 토스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 그거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자금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한번 가면은 은행에 현금들도 있고 은행 금고에 돈들 많았죠. 그래서 실물인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강도 어떻게 하면 은행 금고를 탈취할까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금 없는 은행이 돼버렸어요. 은행 가도 현금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돈 쓰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땠어요? 우리 세대 때는 여러분들 말고 우리 세대 때는 엄마가 이렇게 용돈을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지갑에 꼭 챙겨가야 돼. 막 이랬죠. 요즘은 여러분들 지갑도 없어요. 다닐 때.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자금융 많이들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 우리 맨 뒤쪽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금융상품 중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는 회사에 다니시는 우리가 직원분들 있죠? 직원 근로자들. 이 직원분들의 월급도 주지만 급여도 주지만은 이 사람이 퇴사할 때 퇴직금도 주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부분들을 이 회사가 책임지고 사내에 이런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 두었다가 퇴사하면은 이 목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조그만 회사가 이게 가능한 일일까? 회사 꾸려가기도 힘들고 돈이 아둥바둥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놓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렵다. 그러면은 정작 이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또 어렵다. 여러 가지 애를 먹는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하기보다는 이 직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금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내의 돈들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사외에 외부의 금융기관에 회사가 한 달치 월급씩 1년에 이런 것들을 적립해 놔서 이 금액들을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금액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퇴사했을 때 이거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다.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해요. 일정 부분. 자, 그래서 이 외부에 맡기는 요 기관, 요 금융회사, 이런 사업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퇴직연금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회사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 그렇죠? 증권사, 보험사, 우리가 3대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산운용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야, 우리 흔한 말로 펀드회사예요. 펀드회사. 자, 이런 회사들이 주로 퇴직연금 사업자다. 그거 말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근로복지공단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뭐 교재에 다 우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새마을금고, 우체국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데 굵직굵직한 데다. 자, 다음 우리 증권회사하고 자산운용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증권하고 삼성자산운용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자산운용사는 여러분들 집합투자, 이 집합투자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펀드라고 했죠? 이 펀드를 만들고,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고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운용해주는 그런 회사가 자산운용사입니다. 펀드 운용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요 증권회사는 이런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인 거예요. 우리 펀드 가입하러 갔어요. 그러면 어디 증권사에 펀드 가입하러 갔대. 그러면 그 증권사가 펀드를 운영하나요? 아니에요. 판매 채널인 거예요. 판매 채널. 그렇죠?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 그럼 보험 가입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누구 설계사 어디 대리점에 나는 보험 가입했어요 라는 거죠. 요 대리점 또는 보험 설계사 기타 등등.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판매자예요. 그럼 내가 돈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뭐 설령 설계사한테 내지는 않겠지만은, 그쵸? 만약에 냈다 쳐. 그러면 이 돈은 얘네들이 운영을 하나요? 보험을? 그러면 보험사고가 나면 얘네들이 보험금 주나요? 아니에요. 돈들은 보험사로 가는 거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펀드를 가입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할 수도 있고, 은행, 그쵸? 보험사에 펀드 가입하면은 이런 돈들은 얘네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고, 그쵸? 자산운용사로 가서 운용을 해서, 그쵸? 수익이 나면은 나한테 배당을 줄 때는 요 창구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배당 주고, 내가 해약을 하면은 이 창구를 통해서 환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 접수 채널이 바로 판매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여러분들 똑같다? 아니다. 다르다. 금융부조기관 이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거 보죠. 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금융결제원, 뭐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이 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파고들어서 여러분들 연구, 제발 부탁이니까, 연구하는 버릇을,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런 거 연구하면은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어떻게 보시려고. 나오지도 않을 거. 여러분들이 관계된 회사, 알고 있는 회사 이 중에서 하나,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한국거래소 모르시는 분? 여러분들 상장 주식 거래되는 거 저 여의도에 가면 있어. KLX.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모르시는 분, 예금자 보호제도는 또 알아. 그쵸? 이거는 저기, 종로에 가면 있어요. 종로에 가면. 예금보험공사. 종로. 거기 광교라고 해가지고, 청계천 거기. 그쵸? 다른데 몇 군데는 아는데, 그만할래요, 여러분들. 그쵸? 연구하는 거 싫으니까. 자, 다음 금융상품의 개요와 관련된 부분 보죠, 여러분들. 금융상품의 이제 방법에서, 뭐, 이거는 자주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되는 건 지금 당장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계속 놓고 문제랑 요 표랑 계속적으로 매칭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줄거리들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서 그걸로 정리해서 가시면 되고, 시험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금융상품과 속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투자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 보죠. 자, 우리 원금 해서 투자란 얘기는 이익 볼 수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 바로 투자성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금 손실이 안 보는 상품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예금. 이거는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투자성에 대한 정의, 손실 가능성.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거와 비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금 손실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투자상품이 아닌 거죠. 비금융투자상품은.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책을 보면은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00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니? 그러면 응, 예스. 아니야. 절대 손실 못 봐. 그러면은 요거는 비금융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응, 손실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요게 바로 금융 투자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고요. 투자상품. 자, 지금 이 판단 기준은 뭡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 원금 손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가지고 투자성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인데, 자, 어디까지 투자를 보는데 마이너스 100까지만 투자지 손실 보는 거지, 더 이상 내가 투자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손실 본다. 즉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메운다, 무한 책임진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거 여부에 따라서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원금 손실 보는데 원금의 초과해서 손실을 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상품이 바로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은 내가 원금 투자한 것까지만 손실 보면 되는 거지 유한 책임, 그렇죠? 무한으로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요런 상품을 우리는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증권.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의 종류를 6개로 구분하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선도, 선물, 옵션, 수합 이런 것들이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장내 파생,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품들은 장외 파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는 기준 잘 보세요.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에요. 원금의 초과 손실 가능성이에요. 원금의 초과 손실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는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하는 거고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 100% 초과 손실 여부에 따라서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자, 이렇게 잘 기준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어렵지 않다. 아셨죠? 자, 다음 우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여러분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여기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계속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사라는 겁니다. 이사.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함께 처리한다. 일괄 포트폴리오 고객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투자하고 그럴 때는 하나하나마다 투자할 때 수수료가 매번 부과되지만은 일괄 싸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이 통으로 수수료가 한 번에 부과되니까 오히려 빈번한 투자 거래 이렇게 상품별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그래서 통산한다. 통산 관리한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뭐 랩 어카운트다 뭐 해가지고 많이들 유행했는데 랩 이게 뭐냐면은 뭐 엄청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음식물 남으면은 뭘로 싸요? 랩으로 싸죠. 이 랩이에요. 랩 포장하다 랩 그죠? 그래서 고객이 주식에도 하고 채권에도 하고 펀드에도 하고 뭐 예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건건이 너무 힘들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고객의 모든 재산들을 랩 다 묶어가지고 일체를 관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전에 랩 어카운팅, 은행에서는 뭐 프라이빗 뱅커 해가지고 PB 뭐 하는 일들이 고객의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뭐 이렇게 VIP 관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글쎄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뭐 나온 상품 여러 가지 혜택들까지 그런 하나의 상품이 바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사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사와 관련돼서는 통산손익으로 관리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A 자산에 1,000만 원 이익이 나오고 B 자산에 400만 원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각각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A 자산에 1,000만 원 이익이니까 1,000만 원에 예를 들어 볼게요. 10% 세금이다. 14%인데 얘예요. 가정이에요. 세율을 계산인 편의상.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여기 손실 봤으니까 이건 세금 없는 거고. 각각 투자하면은. 그런데 통산관리되기 때문에 얼마예요? 600만 원에 이익밖에 없다.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니까 60만 원에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세금 내지 말아라. 이사로 처리하면은 이사로 관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고, 그렇죠? 수수료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통합관리, 통산관리 이런 개념을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리 가입 자격과 관련된 부분 만 19세 이상이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교재라든지 다 만자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나이를 좀 통일하자. 그렇죠? 만이라는 말, 만 몇 세? 아니면 만자를 뺀 몇 세?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첫 번째 해석. 자, 주민등록상 실제 이제 만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우리 알잖아요. 한국식 나이다. 코리안 나이다. 그렇죠? 코리안식 나이다.
우리 태어나면 아직 1년이 안 됐어도 한 살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의 나이다. 세 번째, 아니다. 이건 정신연령이다. 그렇죠? 아니다. 이거는 신체 나이를 얘기한다. 도대체 뭐냐고 이게 만자가 없는 나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제도화하고 막 이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특별하게 정신연령, 신체 나이, 육체 나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나이다 표현을 했으면 무조건 만 나이로 하자. 그래서 만자가 붙건 안 붙건 19세건 이렇게 하면 다 만이에요. 만. 그래서 여러분들 법전 법률들 보면은 민법 보면은 2024년도부터 개정되면서 만자가 다 빠졌어. 그전에는 만이 다 들어가던데. 우리 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거 만 55세 다 했는데 만자가 다 빠졌어. 대법에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는 우리가 만 18세까지가 미성년자. 19세부터는 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보호법에서. 거기에서 청소년보호법은요. 만자가 거기는 안 빠졌어. 그죠? 법전에 만자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할 거면 통일을 똑같이 시키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어쨌든 성년이 가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자라고 하면은 15세 이상. 여기 15세 아무 말이 없어요. 뭐예요? 만 15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직전 세개년도 바로 전 3개년도를 쭉 훑어봤을 때 그중에서 한 번 이상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절대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3년 동안에 금융권의 소득도 별로 변변치 않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자가 가입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고 그리고 농어민형이 있다. 자, 우리 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 국민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성인이라고 하면은 19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사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발생한 수익, 손익이 생긴다고 통합손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익 중에 우리 과세 이익이에요. 과세 이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우와, 좋죠? 전 국민 다 똑같아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비과세 많이 해주면 안 돼요? 그래, 너 서민이라고 하면은 이거 가입하면 돼. 싫어요. 나는 일반형 가입할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요거 특별하게 요거 고른다라고 하면은 누구냐? 대상자가 있겠죠. 우리가 총 연봉이 5천 이하인 자. 근로소득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 자, 이런 자들은 2배로 해줍니다. 400만 원까지 비과세. 농어민도 여러분들 일반형 가입해도 돼요. 그런데 나는 농어민이니까 조금 더 비과세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죠? 근로소득자는 아니잖아요, 농어민이.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의 농어민들을 똑같이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면은 이거보다 초과되는 거 만약에 이익이 300만 원 나왔다. 이런 경우는 5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초과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초과 이익은 과세를 하느냐? 맞아요. 과세해요. 요 한도까지만 비과세 해주는 거지. 자, 우리 이자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14%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가산되면 여러분들 15.4%가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로 과세하는데 이사에 가입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빼줄게 라는 거죠. 여기서 5%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러니까 9%에 0.9, 10%가 가산되니까 9.9%. 자, 요렇게 5%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조금 약간 더 우대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의무가입 기간 3년.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에 가입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납입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횟수 제한 없이. 나머지 부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납입 한도는 여러분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무한대로 이렇게 비과세 혜택 받는 거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는 1억까지. 그러니까 2천만 원 계속 따박따박 그렇죠? 가입하면은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니까 3년이면은 2천만 원 맥시멈으로 가입하면은 6천까지 낸 거죠. 2천. 그렇죠?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보다 더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가입해서 그렇죠? 최대 1억까지 낼 수 있다. 근데 미불입 납입 한도는 2월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연도에 내가 1,000만 원 냈어요. 2천만 원 한도인데. 근데 두 번째 연도에는 여력이 좀 생겨가지고 2천을 냈어. 2천만 원 한도 내까지 다 낸 거야. 세 번째 연도는 여력이 더 생겼어. 그렇죠? 3천만 원 내고 싶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다. 왜? 요때 1,000만 원 덜 쓴 거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2월 시켜서 더 그렇죠? 이렇게 한도를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의 유형, 중개형과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가입하는 거지. 나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들고 다 골고루 드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만 1인 1통장이에요. 1인 1계정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 형태도 하나밖에. 자, 여기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국내 주식,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가입하면은 예금들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면 나는 신탁형, 이사 신탁형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없다? 국내 주식을 싸서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함께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려면 중개형 가입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중개형 가입할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사 가입할 거면, 이사 들어갈 거면은, 그죠? 중개형 가입하지. 나는 다른 쪽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가요? 좋아요. 자, 그것만 기억하자고. 그래서 1인 1계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어느 하나만 가입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상장 주식, 국내 상장 주식 투자하려면은 중개형 이사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몰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해서 이사. 자, 우리 과거에 광고에 나왔어요. 이거 처음에 출시하면서 이사하라. 그렇죠? 뭐 이사철도 아닌데 이사하라. 근데 요즘은 이사 잘못하면 안 돼요. 중개형으로 이사하라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소득공제 상품이다라고 해서 소장펀드. 그렇죠? 소장펀드가 있는데 이건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2015년도까지 판매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가입 대상은 근로자만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사하는 여러분들 일반 모든 전 국민이 다 된다고 했죠. 소득이 좀 적으신 분이면은 뭐 서민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어민형 이걸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득공제, 장기소득공제 펀드 요거는 일정 수준의 근로자만 가입하고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과거 상품이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재형저축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2015년도까지 판매된 상품을 우리 책에서 소개할 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자, 다음 비과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이사. 그렇죠? 200만 원까지 이익 비과세, 서민형하고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자, 요거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 그렇지만 우리가 15.4%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 5%가 디스카운트된 9.9%로 이렇게 할인 과세. 그렇죠? 우대 과세.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 저축성 보험보다는 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 말 그대로 앞글자가 비과세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요 정도만 보시죠. 나머지들까지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은 요런 것들이 있다. 아예 과세를 안 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합소득에서는 소득이라는 게 나오고 각종 이 소득에서 공제라는 것을 차감하는 게 소득공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쭉쭉 차감하면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누진세율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바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산해서 나왔다라고 해서 산출세액, 세금 낼 금액.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준다라는 게 바로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그래서 세액공제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공제는 어디에서 차감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요 세율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세율 적용은 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간까지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1,400, 5,000, 8,800, 1억 5천, 3억, 5억, 10억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6%, 요 구간은 6%, 요 구간은 15%쭉 해서 마지막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종합소득세율이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 35%에 적용되는 부자인 사람이 소득공제로 여기서 차감됐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에서 이 소득공제, 이 과세표준 나오는 거니까 이 금액에서 차감됐다라고 하면 이만큼 차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돼가지고 35% 적용돼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소득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0만 원이 차감된 금액에 35%가 적용됐다는 얘기는 요 100만 원의 35%에 해당되는 3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요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1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그 전에도 6%가 적용됐을 거고 100만 원 빼도 요 금액의 6%니까 여기 100만 원에 해당되는 6%에 해당되는 세제상 혜택을 보는 거죠. 6만 원. 똑같이 소득공제액이라고 해도 고소득자가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절세 효과가 크니까. 이 세율 구간이 크니까. 자, 그런데 세액공제로 가면요. 벌써 이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그쵸? 고소득, 저소득, 요 세율 구간이 지나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어, 벌써. 그냥 너는 뭐 100만 원에 12%, 즉 12만 원 해줄게. 또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84만 원 해줄게. 뭐 108만 원 해줄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자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84만 원 해줄게. 부자한테 84만 원 해줄게. 똑같은 금액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이렇게 예전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자꾸 이제 바뀌고 세법이 했던 이유가 소득재 배분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혜택 주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자한테 상대적인 더 큰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세액공제다. 자, 여기서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연금저축 관련돼서 우리가 최대 60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 나입한 금액의 12%, 즉 지방소득세 포함하니까 13.2%가 됐죠.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거 여기 연금저축하고 합산돼가지고 총 한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뒤쪽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자, 소득공제 생략. 자, 다음 우리 연금계좌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저렇게 받으면은 향후에 연금계좌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하는데 이제 한도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한도. 한도도 또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시험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 한도 내에서 수령하게 되면은 연금소득이다라고 해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이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엄청 싸요. 그렇죠? 5%예요, 일단. 55세부터 우리가 7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69세까지. 요때는 5%. 70세에 해당돼서 수령하게 되면은 4%. 80세가 넘어서 연금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3%에 요렇게. 그렇죠?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니까 5.5, 4.4, 3.3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연금계좌에 해당되는 거 돈 납입을 하게 되면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연금소득이다라고 해가지고 연령별에 따라서 이렇게 3%에서 우리가 5%로 아주 낮은 세율로 이렇게 과세하면서 노후복지, 노후재원으로 사용해라라는 정책적인 세법상의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이쪽 금융상품 쪽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우리가 앞쪽에 여러분들 1과목에서 세제 그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공부했던 그 내용을 세금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지 우리 상품 보면서 세금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쵸?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청약부금이다, 청약저축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의 상품, 청약예금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상품이 다 없어지고 다 일원화된 거예요. 하나로. 종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항상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합쳐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아파트 청약할 때 우리 청약통장 필요하잖아요. 그 청약통장이 바로 이 상품이에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래서 통합됐으니까 뭐 민영주택을 청약하건 우리가 국민주택을 청약하건 이거 하나의 상품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인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해요. 좀 전에 봤던 이사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매월 얼마씩 내야 되느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납입을 하는데, 자, 일정 예치 금액이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리고 1년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청약했을 때 1순위 청약의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이다. 1년에 2만 원씩 내면 총 납입하는 게 얼마예요? 1년에 12달이니까 24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예치된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야지만이 1순위가 되니까 금액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잔액이 1,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50만 원이 넘어도 일시에 이 1,500만 원까지는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이후부터라고 하면은 2만 원에서 5만 원 요 사이로 납입을 하는 거죠. 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아니다라는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어디서 해주느냐? 그것까지는 안 봐도 돼요. 예금자 보호 안 된다. 됐나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앞부분 뭐 조금 좀 지루하게 보여지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 걸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알아볼게요.